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 워킹맘이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라고 살면서 선함을 습득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지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왔던 가족들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의 일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황당함이 가득하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기가 막혔던 그날의 일, 그리고 저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해요. 끝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한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남들은 저를 보면서 늘 금수저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로야 흔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은 없었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조금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할 무렵쯤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때쯤이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 꽤 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은 금수저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거의 흙수저나 다름없었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큰 빚을 내서 공장을 하나 인수하셨어요. 봉제 공장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대요. 내 자식이 쓰는 물건은 적어도 내가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죠. 거창한 재벌 꿈이 아니라 제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옷과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 시절엔 국내 상품 기준이라는 게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요. 딱 기준치만 맞추면 되는 거였죠. 애들이 쓰는 물건이든 어른들이 쓰는 물건이든 마찬가지였어요. 값싼 원단, 최소한의 검사.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게 내 딸이 입을 옷이라 생각해보라고 공장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 단가가 안 맞아요.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만들어야지. 내 가족에게 부끄럼 없이 말이야. 그 한마디가 참 단단했어요. 원단을 고를 때도 가장 비싸고 안전한 걸 찾으셨고 염료도 독성 없는 걸 쓰려고 몇 번이나 바꾸셨어요. 검수도 꼼꼼하게 했죠. 분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기를 했대요. 직원들은 대충 팔아도 되는 걸 손해까지 본다면서 흉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맞는 말이었어요. 빚을 내서 인수한 공장이었는데 정성을 쏟을수록 가격은 올라가야 했고 가격이 오르니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죠. 창고에 쌓인 박스를 보며 엄마가 한숨 쉬던 날도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자랑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 공장에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넌 항상 어디서 본 적 없는 옷을 입더라? 브랜드가 어디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인데 내가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도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그 말 속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가격을 깎으려 했죠. 아버지의 사업은 녹록치 않았고 아버지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힘든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남들처럼 눈을 살짝 감아도 괜찮다고 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원칙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 대신 부끄럽지 않게 보이자. 이 사람도 이럴 때 보면 철옹성 같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한 이후 남들이 저를 금수저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웃었어요. 금수저라니요. 저희 집은 빚더미 위에서 시작했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장님의 손과 재료값을 아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던 한 아버지의 땀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 있었죠. 그 시절의 공장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바닥엔 실밥이 굴러다녔고 재봉틀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죠. 그렇게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도 잘 팔리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같은 물건이어도 가격 차이가 2배, 3배씩 나는데 살기 팍팍하던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누가 굳이 더 비싼 걸 골라 사겠어요. 저라도 장바구니 앞에서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부유층만을 타겟으로 고급 전략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대로 만들자는 마음 하나였죠.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고집과 성실함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은 곁에 남았어요. 돈은 늘 모자랐지만 응원은 넘쳤죠. 사장님, 우리가 좀 더 해볼게요. 야근이라도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 저도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마음은 편해요. 우리 공장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아버지는 적자가 나도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려 애쓰셨어요. 엄마는 그걸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고 했죠. 엄마는 어린 저를 업고 부업을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 넘어온 인형에 눈을 붙이고 포장지를 씌우는 일을 했다고요. 아빠가 그래도 돈을 벌어오긴 했던 거 아니야? 그걸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바빴지. 너 분유값 벌어야 했으니까 내가 눈알도 붙이고 한 거 아니겠어?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저는 이제야 알아요. 작은 방 한켠에 상자를 쌓아두고 형광등 아래에서 인형눈을 붙이던 엄마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 뒤 일회용 기저귀를 자연스럽게 채우던 날 엄마가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기저귀 갈아 채우는 게 신기해? 그것도 그렇고 참 세상 좋아졌지. 물론 너 키울 때도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긴 했다지만 그게 다 돈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 천기저귀 입혔었거든. 천기저귀를 썼다고? 헐, 엄마, 그걸 어떻게? 고생했지 뭐. 혹시나 네 엉덩이에 뒷물이라도 날까봐 매번 손빨래 했어. 그 목소리에 묻어있던 고단함이 저에게까지 남더라고요.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의 손등에 남아있던 거친 주름이 떠올랐거든요. 상황은 뭐 늘 좋지 않았대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IMF가 터졌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죠. 거래처가 줄줄이 무너졌고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공장 분위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어요. 재봉틀 소리도 예전만큼 힘이 없었죠. 직원들은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며 끝까지 해보자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쌓이고 자재값은 오르고 주문은 끊겼어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아버지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로요. 아버지의 신념을 높이 사서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어서 남아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공장은 끝내 문을 닫지 않았어요. IMF로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아이는 계속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는 늘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요.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어요. 숨은 붙어 있었죠. 공장이 가장 크게 휘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재값은 오르고 주문은 줄고 전기세 고지서는 쌓이고 그때 직원분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대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하나만 믿어요. 월급은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 가족이 있는데 다른 일자리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 다른 곳도 다 똑같아요. 사장님은 오뚜기 같은 분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뭐. 그날 이후로 직원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공장으로 나와 일을 도왔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까지 나와 박스를 접고 포장을 거들었다고 했죠. 우리 공장의 끝까지 남은 사람은 5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5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 숫자가 꽤 되었죠. 그 풍경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공장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재봉틀을 돌리고 누군가는 실밥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상자를 나르고 그렇게 버텨냈어요. IMF가 지나가고 또 4년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공장 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았어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추가 발주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물량 다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오늘부터 야근해야겠는걸? 봉제 공장은 밤에도 쉬는 법이 없었어요.
재봉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계속 이어졌죠. 그때부터 우리 집 살림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집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빌라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요. 그리고 아버지 차가 바뀌었죠. 늘 탈탈탈 소리를 내던 찌그러진 은색 차에서 까맣고 반짝이는 차로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용돈이 늘었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울 기회가 생겼죠. 저는 그때 막 컴퓨터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진로를 정한 셈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워온 친구들에 비하면 제 실력은 처참했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제 목표는 시각 디자인이었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고 밤에는 집에서 데생을 연습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죠. 부모님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실 힘들었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텼는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힘든 티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쉽게 포기할 꿈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지요. 그렇게 공부와 실기를 준비한 끝에 저는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 화면을 보던 날 저는 숨을 멈추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진짜야? 나 합격한 거야? 엄마, 아빠, 나 합격한 거 맞지?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떡하니 대학에 붙었어.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 짧은 말 안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아버지는 늘 말없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공부만 해라, 집중만 해라. 그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유학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편입을 권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서 배운 시간이 있는데 1학년부터 다시 하겠다고? 어차피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새로 입학하는 게 더 배우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차근차근 밟고 가는 게 더 단단하다고 믿었어요. 물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해외에 가서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준비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겁이 났죠. 치열한 입시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영어 시험 점수도 다시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새로 정리했죠.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미 한번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출국 게이트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하는데 영영 못 오는 것도 아닌데 생이별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부푼 꿈을 안고 막상 미국에 가보니 그동안 공부했던 영어는 실생활에선 큰 쓸모가 없더라고요. 교과서 속 문장과 실제 대화는 전혀 달랐어요.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낯선 도시, 넓은 캠퍼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과제하던 시간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선택으로 사는 기분을 느꼈어요. 졸업 후에는 미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 로비에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았을 때 괜히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그러다 국내 광고업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부모님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니 좋긴 했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7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역시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법이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저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부모님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늦겠다고 재촉하고 아침밥이 넘어가지 않는데 밥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시고 그 작은 간섭도 저는 괜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취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 제 월급으로 채운 가구들.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저는 35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좋아하는 전시를 보러 가고 여행을 가고 갖고 싶던 장비를 사고 그랬거든요. 저는 비혼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제 삶과는 조금 달랐어요. 특히 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남자를 만난다는 말조차 없는 저를 걱정하셨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이 애비도 말이야, 딸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다, 소원. 내가 꽤 괜찮은 남자 하나 점 찍어뒀으니 가서 한번 만나봐. 주책이야 정말. 아버지가 점 찍어두었다는 남자와 결국 선을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단정했고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저는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과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뜨겁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안정적인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결혼을 선택했어요. 비혼에 가까웠던 제가 결혼이라는 문 안으로 조심히 걸어 들어갔던 순간이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죠. 연애도 고작 6개월이 전부였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짧게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고 했지만 그 6개월 동안 제가 본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챙길 줄 알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게 저는 참 중요했어요. 자기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젠가 삶도 싫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 공장에 기계 설비를 맡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이죠. 그 기계가 멈추는 순간 손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납기일은 밀리고 거래처는 화를 내고 공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죠. 그런데 남편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공장에서 큰 문제가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꼼꼼했어요. 기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지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꽤 성실하게 임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약속도 미리 이야기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도 유지했죠. 물론 결혼 준비를 할 때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남편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술을 놓으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제였죠. 남편은 일찌감치 결혼을 목표로 삼고 준비해둔 사람이었어요. 본인 명의로 집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 28평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연식은 좀 있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아이를 키우기엔 딱 적당해 보이지 않아? 위치도 좋기도 하고. 내가 투자도 생각해서 산 집이라. 벌써 아이부터 생각하는 거야? 뭐 방이 3개면 괜찮긴 하다. 평수가 작은 거 치곤 잘 빠졌어. 실용성 있어 보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하실 줄은 몰랐죠. 우리 아들이 집까지 해오는데 결혼식 비용에 돈을 보태는 건 조금 그렇지 않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건 너희 집에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전부 다요? 너무 부담인걸요? 집은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지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날리는 돈이잖아요. 얘는 그래도 집을 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니? 그게 제일 부담되는 부분인 거 아니니?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집은 결혼을 위해 새로 준비한 비용이 아니라 남편 개인 재산의 일부였잖아요. 집값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인데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에 예단 예물까지 전부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건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묘수를 생각해냈죠. 그럼요, 어머님. 차라리 그 집값에 죗돈을 보태서 공동명의로 돌리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반반 나눠서 하고요. 멀쩡한 우리 아들 집을 왜 쪼개서 명의를 가져? 그건 아니지.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딱 잘라버리자 저는 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어요. 이게 시작인가? 결혼 전인데 벌써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어떨까 싶었거든요. 저는 제 감정을 누르고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셨죠. 옆에 멀뚱히 앉아있던 시누이가 요즘 애들이 이렇다니까 하고 한마디 던지니 더 거슬리더라고요.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죠. 결국 그 문제는 제가 접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길게 끌수록 제 마음만 소모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어요. 가전, 가구까지 전부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속이 쓰리긴 했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깔끔하게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시댁에서는 정말 가전제품 하나도 사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서운했죠. 그런데 이유는 있었어요. 시누이가 사업을 한다고 복작복작거리며 시어머니 쌈짓돈을 전부 가져갔다는 거예요. 시댁에 현금이 거의 없어서 우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죠. 황당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와준 게 없으니 우리 살림에 큰 관심은 안 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건 제 착각이었죠.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걱정이 컸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에게 슬쩍 시비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옳게 집에서 놀면 뭐해? 놀다니요. 저 임신해서 입덧도 심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걸요? 임신이 무슨 별소리야?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는 할 수 있잖아. 옳게 하던 일이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일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며 제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부터 상품 소개 문구, SNS 이미지까지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사실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돈 주고 부려먹는 클라이언트처럼 하나하나 트집 잡아가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이나 제대로 줬냐고요? 늘 돈 없다고 다음에 줄게 하면서 열정페이로 부려먹었죠. 말이 좋아 개인 사업이지 시누이의 스타트업은 솔직히 말해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녔죠. 이번에 들여온 상품 어때? 내가 감각한 애는 기가 막혀서 이런 물건은 잘 떼우거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보긴 어디서 봐. 내가 공장에 직접 주문 넣어서 만든 내 가방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매출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디자인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했고 상품 역시 남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였어요. 명품을 떡하니 카피해둔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대중적인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가방 디자인과 흡사한 것들도 보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 구조는 더 이상했어요. 사무실도 없고 계약한 공장도 없는 것 같았죠. 어디서 떠는지 모를 물건을 SNS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었어요. 나 이번 달 매출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다니까. 통장 잔고 완전 빵빵. 형님, 그렇게 현금으로 공동구매하듯이 받아서 물건 팔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요? 세금? 그건 다 방법이 있지.
간이 사업자를 내서 간편 신고를 하면 편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론 간이 사업자는 1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말을 한 월 매출 금액이랑은 큰 차이가 있었죠. 알고 보니 SNS에서 몇천 개가 팔렸다 하며 홍보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요즘엔 다 그렇게 장사를 한다나 뭐라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가 갸웃했어요. 제 눈엔 그게 전략이라기보다 허세와 과장, 그리고 허위 광고처럼 보였거든요. 이번에 상세 페이지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형님, 저 임신해서 배도 나오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봐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있는다고.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던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돈도 안 주고 핀잔이나 들었죠 뭐. 그 뒤론 신우이 부탁을 애둘러 거절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육아에만 집중했어요. 아이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밤중 수유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던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는 게 좀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일을 해볼까 싶어서 국내 기업 면접을 몇 군데 봤지만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눈치였죠. 디자인 업계 특성상 야근이 잦으니까요. 결국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외국계 기업 특성상 야근이 거의 없고 재택도 가능했어요. 조건만 보면 저에게 딱 맞았죠. 다만 장기 출장이 가끔씩 걸린다는 게 변수였어요. 육아에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었죠. 취직을 했다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왜 굳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 형님도 사업하시잖아요. 형님도 아이 있고요. 왜 우리 딸이랑 비교를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 손주는 내가 봐주잖니. 나이도 벌써 6살이고. 저희 아이도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아니야?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애를 너는 겁도 안 나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육아를 잘하실 텐데요. 뭐 프로잖아요, 프로. 얘는 미국 갔다 왔다고 영어를 그렇게 쓰더라. 한국말 써.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프로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러지 싶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제 길을 누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물론 저도 그냥 당하기만 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죠. 울케, 잠깐 시간 돼? 나 사업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내가 글쎄 물량을 잘못 주문한 거 있지. 당장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솔직히 저는 2, 3천 정도를 예상했어요. 신우이 사업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현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길래 잠시 망설이다가 얼마나 빌려드리면 되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2억이래요. 2억, 2, 3천도 아니고 2억이라니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한다고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라니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2억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돈도 없어? 결혼할 때 빚도 없이 시작했잖아. 외국계 회사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저 아이 낳고 거의 3년 가까이 쉬었어요.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도 전부 제 돈이었고요. 그 잠깐 사이에 2억을 어떻게 모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2차전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애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다며? 어머님, 저한테 2억이라는 여윳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없죠. 시집 올 때 꽁으로 와놓고 그런 돈도 없어? 그럼 네 이름으로 대출도 못 받아? 어머님, 꽁이라뇨? 저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에 집안 혼수에 다 해왔거든요.
그래봐야 집값이나 되니? 대출 안 나와? 잠깐 빌려주는 건데 왜 그렇게 인색하니?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2억을 들고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시고. 아니 사돈이 돈도 많으시잖아. 공장 하나 떡하니 굴리시면서 돈도 잘 버시는데 2억 좀 못 빌려와? 그건 저희 부모님 돈이죠. 부모님께서 몇 억을 벌어도 직원들 월급에 공장 굴러가는 돈 생각하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노후 자금도 모으셔야 하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색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2, 3천 정도면 제가 어떻게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2억이라는 돈을 뭘 믿고 시누이에게 주겠어요. 안 그래요? 누구보다 사업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 번갈아 가며 전화 통화를 한 뒤 저는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시누이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요. 남편은 어물쩡하게 대답했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던지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거의 반협박이었죠. 너 나중에 후회한다. 가족끼리 이럴 거냐. 난리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출장 일정이 잡히게 됐죠. 외국계 회사다 보니 해외 출장이 꽤 있었지만 그동안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늘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짜리 장기 출장이었죠. 출장을 가기 전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꿋꿋하게 무시를 하고 출장 준비를 했고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한 달짜리 일정이라 공항에서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출장 가는 며느리 걱정에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 받았어요. 그래 비행기는 탔냐? 네, 지금 좌석에 앉았어요. 이제 곧 출발할 건가 봐요. 건강하게 잘 갔다 와라. 한 달 동안은 그럼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꽤 많아서요. 그래 알았다. 비행기에서 푹 자고 일정 잘 보고 와라. 전화를 끊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엔진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죠. 미국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시차 적응도 채 안 된 상태였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또 시어머니였어요. 국제전화라 비싸다. 짧게 말할게.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애미야 너네 신혼집 있잖니. 우리 아들 집. 네, 그 집이 왜요? 집 팔았다. 그 집 급하게 내놨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신혼집을 팔았다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통보를 하듯 집 팔았다 하더니만 전화비 비싸다고 전화를 끊고는 제 전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봤더니 잠에서 막 깬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집을 팔았다면 남편의 동의 없이는 못할 일인데 이 인간이 저한테 전화 온 걸 알면서도 무슨 일이냐고 태연하게 말을 한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다고 우리 집이 팔렸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그 정적이 무섭더라고요. 누나 사업이 많이 힘들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건지 모르겠는데 빚이 너무 커져서 개인 회생까지 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정말 어머님 말대로 우리 집을 팔아서 형님을 도와드렸다고? 누나잖아. 당신은 외동이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무시를 하고 모른 척을 해. 그럼 우리 아이는 아니 나는 가족도 아니야? 나는 왜 무시해? 우리는 그나마 넉넉하잖아. 뭐 정 돈 없으면 처가에 기댈 수도 있고. 그 말이 정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돈은 안 아깝다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2억을 빌려주려고 집을 팔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집으로 나오는 대출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말을 하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럼 당신 지금 어디서 지내는데? 우리 딸은 집을 급매로 정리해서 이사를 바로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본가에 있지. 시댁에서 지낸다는 소리였어요. 시댁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평수는 컸거든요. 내부는 무척이나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집이었지요. 다 떠나서 거기는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고요.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저에게 출장이 끝나면 시댁으로 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질문을 했죠.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린이집은 저희 신혼집 근처에 있었고 시댁이 아무리 신혼집이랑 가깝다 해도 차로 20분은 가야 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를 대부분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니 웃긴 게 어린이집을 아직 옮기지 못해서 신혼집 근처로 다니고 있고 아이가 하원할 땐 우리 친정엄마가 애를 시댁까지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조카 돌본다고 시간 없다고 어린이집 하원도 못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하니 친정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 장서방이 집을 팔았다고? 나 참 기가 막혀. 나는 장서방이 너 없어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줄 알았다. 그래서 사돈댁에서 지내는 건 줄 알았어. 혼자 애 보고 하기 힘드니까 처가보다야 본가가 편하니까 사돈댁에 가서 지내는 줄 알았다고. 그걸 왜 미리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잠깐이겠거니 싶었으니까. 또 너 출장 중이라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한 거였지. 왜 우리 집을 팔고 뭐하러 학가를 한 거죠?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집은 없어졌고 아이는 더 불편해졌고 저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미국의 거리가 보였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출장 동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었어요. 회의 중에도 자료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건 단순히 집을 판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해하라고 했죠. 가족이니까, 누나니까. 하지만 제 가족은요. 제 아이는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단순히 화만 내고 있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집을 팔았으니 이미 없는 거라고 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감정이 가라앉을수록 머리가 맑아졌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달 동안 저는 복수를 준비했어요. 귀국하는 날 저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어요. 긴 비행 끝에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공항 출구로 나왔을 때 그 누구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만 제 걱정에 마중을 나오겠다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짐을 찾아 카트를 밀면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집도 없이 돌아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짐을 내려놓는 것도 포기했어요. 택시를 잡고 바로 시누이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라고 해봐야 창고 같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그것도 얻은 지 얼마 안 된 곳이라고 들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휴대폰 하나가 삼각대에 세워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제작한 거예요. 퀄리티 정말 좋죠? 이거 이번에만 딱 판매하고 2차 공구 없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어요. 분명 어디서 떼온 물건 같은 조잡한 가방을 들고 마지막 수량이다, 한정 상품이다, 이번에 안 사면 없다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더 웃긴 건 그 옆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보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손짓을 하면 시어머니가 재빨리 물건을 건네고 척척 아주버님이 정리를 하고
아주 손발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도 손발 맞춰 팔았겠죠. 제가 들어온 것도 눈치를 못 챈 건지 다들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지금 다들 못들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은 어쩌고 이렇게 한가롭게 물건이나 팔고 있어요? 어머, 여러분, 잠시만요. 신우이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더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어요. 그 뒤엔 뭐 지금 다 주문으로 엮이고 있는 중인데 올케 때문에 망했네 어쨌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러 온 사람이라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고 그중에 물건을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신우이의 뻥튀기 전략도 한두 번만 먹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막상 도착한 상품의 퀄리티가 낮은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도 신우이의 지인일지 누가 알겠어요.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신우이의 방식은 전부 허세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너는 짐도 안 내려놓고 여기로 바로 온 게야. 집으로 가지. 집이 있어야 가죠. 그래도 그 집 팔아서 우리의 숨통은 튀었잖니. 제 숨통은 꽉 막혔는데 말이죠. 가족끼리 정말 이 정도도 이해 못해. 그럼 우리 딸이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내 앉아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두고 보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아주 난리를 칠 테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경고를 하듯이 말을 하자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콧방귀를 픽 하고 끼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 형님이 지금 팔고 있는 이 가방들 전부 카피 제품이잖아요. 명품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아주 요목조목 다 카피한 제품이잖아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정도 눈썰미도 없을까 봐요? 저작권이나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개념은 있으신 거죠?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신우이 사업은 규모가 아주 작았고 대부분 사입해온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입 품목이 문제였어요. 조잡한 마감, 싸구려 로고 박음질.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 카피였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신우이가 잡아떼는데 제가 전곡을 쿡 찌른 거죠. 신우이가 홍보를 할 때 이걸 들고 다니면 누구나 명품인 줄 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홍보한 거 누가 모를까 봐요. 영수증 처리는 똑바로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아직도 간이 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계세요? 홀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팔어.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니까 아직도 간이 사업자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탈세예요? 그 말에 신우이가 씩씩거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박스 몇 개, 가방 몇 줄. 양이 적어도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요, 물량 주문 잘못해서 2억을 물어내야 한다는 게 맞아요? 이 작은 창고에 2억 원어치 물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2억은 어디다 쓴 거예요? 저 탈세로 신고할 거예요. 조사 제대로 받으세요. 정말 이럴 거야? 알겠어, 옳게. 짚한 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요? 옳게가 말을 한 대로 디자인 도용으로 신고 들어왔어. 디자인 특허권 가진 사람이 있었어. 합의금이랑 벌금 냈고 탈세도 걸렸어. 그래서 벌금에 손해배상에 2억이 필요했던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신우이는 탈세를 했던 금액이 벌금에 가중처벌까지 붙어서 이만큼 나올 줄 몰랐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무려 3, 4년 동안 탈세를 했다는데 금액이 쌓이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용에 관한 손해배상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카피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공장에서 떼온 가방들조차 일반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었잖아요. 명품 회사야 일개 신우이를 몰랐을 테니 넘어갔다 치지만 중소기업 브랜드들은 악착같이 신우이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디자인 특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전부 도용해서 팔았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예,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뭘 그렇게 꼬리를 붙잡니? 2억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니? 누가요? 누가 갚을 건데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2억 가지고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신우이의 이 조잡한 사업 때문에 우리 집이 사라졌다고요. 창고에 이 몇 개 없는 박스에 든 가방이 전부 도용 상품인 것도 어이없어요. 이미 도용 상품으로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내놓고 또 이런 물건을 팔고 있다고요? 제가 신고하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나 지금 또 신고당하면 정말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형님, 감옥 가는 거 무서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갈 집이 사라진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반성문을 몇 장이나 쓴 줄 알아? 반성문을 그렇게 써놓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 보면 반성을 안 한 거겠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법과 탐욕으로 만든 구멍을 우리 집으로 막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구멍을 더 이상 대신 막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제가 이런 걸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죠.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아들 능력 덕에 집 대출금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가 뭐 너 잡아먹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사정이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학가하면서 며느리돌이 다 하고 살면 좋은 거지. 나중에 천국 갈걸. 저는요, 우리 부모님 간섭도 싫어서 혼자 자취하던 사람이에요. 저랑 안 맞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절대 못 살아요. 그럼 네가 혼자 일하면서 애 키울 자신은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덕에 그동안 편하게 산 거에 감사한 줄 모르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호강받으며 살아보고 싶구나. 그걸 못 해주겠다면 뭐 나도 며느리 필요 없어. 그 말에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을 팔고 난 뒤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귀한 딸 자식 빚 갚아주고 귀한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천한 며느리는 부려먹겠다는 그림이었겠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당장 대출부터 알아봐. 나 절대로 합가 못해. 집 알아봐. 웃겨 정말. 내가 무슨 귀신이냐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그 자리에 없는 남편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이 한참 고민 끝에 입을 뗐는데 제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엄마 밥 먹어보니까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가족끼리 북적거리면서 사는 것도 좋잖아. 그럼 그렇지. 내가 앞으로 음식하는 법, 집 청소하는 법 다 가르쳐 줄게. 가정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 대출 당장 알아보라는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당장 대출을 어디서 알아봐? 은행 대출도 다 막혔는데 담보도 없잖아. 우리 그냥 적당히 합가해서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분가하자. 집값이 한두 푼이야? 언제 분가할 건데? 남편은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애초에 합가를 전제로 움직인 거였구나. 집을 판 것도 시댁으로 이사한 것도 다 겸사겸사 엮어 살려고 한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면서도 잘도 나불거리더라고요.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적게 들어서 좋지 않겠냐. 자기는 이제 늙어서 생활비를 벌어올 능력도 없었는데 잘 됐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것 같았는데 자식들 덕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아, 당했구나 싶더라니까요. 집은 팔렸고 합가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저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어요. 제가 결단을 내릴 차례였죠. 당장 분가할 생각 없으면 그냥 이혼하자. 순식간에 신우이의 조잡한 창고한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뒷목을 잡으면서 누구 앞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냐, 협박하는 거냐, 난리를 치셨죠. 저는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듯 아이도 있는데 우리 딸은 어쩌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당연히 저도 할 말을 해야 했죠. 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제가 없는 사이에 집까지 판 인간이랑 뭘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혼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죽어도 결심을 돌릴 것 같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분가를 해? 그럼 장인어른이 집 하나 해주신대?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이 집을 왜 해줘? 어차피 장인어른 공장도 잘 되고 있잖아. 장인어른 요즘 외부 일정 바빠서 공장 출근도 못 하시는데 대박 난 거 내가 모르겠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당신이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공장 물려달라고 한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 어차피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물려받을 거야? 아니잖아. 사이가 물려받으면 더더욱 잘 된 거 아니야? 내가 이 공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만큼 장비 설비 잘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물려준대? 어디서 김칫국부터 마시고 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야. 당장 분가할 계획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이혼하는 걸로 알게. 당신 정말 미쳤어? 무슨 이런 걸로 이혼을 해?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난 범죄자들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우리 보금자리를 팔아치운 남자는 더더욱 못 믿어. 그 말에 신우이가 팔짝 뛰었어요. 누가 범죄자야 하면서요. 저는 손가락으로 신우이를 콕 집어 가리킨 뒤 너요 너 하고 말을 했어요. 남의 디자인 카피해서 물건 팔다가 걸려서 벌금도 문 주제에 똑같은 짓도 하고 있는데 탈세까지 해놓고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고 저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저에게 집이 없는데 무슨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곤 한 달 출장을 다녀온 짐을 질질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는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딸부터 데려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딸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집에 도착해서 숨도 고르기 전에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서방이 정말 집도 팔고 그 돈으로 사돈 처녀 도와주고 아주 난리를 쳤다고. 이혼할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남편도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요. 남편 놈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께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나서서 오해라고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상의도 없이 집 팔고 합가 통보했다. 집을 구해서 나가자는 말도 듣지 않는다. 남편은 변명하기 바빴죠. 누나가 많이 힘들다, 어쩐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편이었어요.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우리 딸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말릴 재간이 없다. 그런 줄 알고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어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자기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가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제서야 집을 구하겠다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는걸요. 버틸 마음도 없었고요. 아버지의 축객령에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니 길게 끌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어요. 집 매매 대금 문제는 소송으로 따로 들어갔고 남편은 우리 집 동의 없이 처분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정리됐죠. 진짜 잘라버렸다고? 괜찮은 거야? 내가 왜 전사위를 데리고 일을 하겠니? 남편은 공장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오래 일했으니 공장은 자기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운영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뭐 듣자 하니 지금은 작은 설비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다더라고요. 예전처럼 안정적이지도 않고 수입도 들쭉날쭉하다고 들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신우이 쪽은 더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탈세와 디자인 도용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세무조사와 수사가 들어갔어요. 몇 년간 누적된 탈세 금액과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돼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합의금과 추징금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죠. 라이브 방송은 당연히 못하고 있고 거래 계정도 대부분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창고도 정리하고 빚 갚느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떠냐고요? 합가해서 생활비 아끼겠다던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죠.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시누이까지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생활이 더 빠듯해졌어요. 지금은 작은 연립주택으로 옮겨 살고 있고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한다고 해요. 저한테 연락은 몇 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핑계로 제게 연락했어요. 돈 돌려받아 오겠다, 잘못했다 빌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을 한 마당에 무슨 연락을 하겠어요. 지금 저는요,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프로젝트도 맡으면서 예전 감각을 되찾고 있어요. 바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혼한 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우리 두 사람만 두고 보면 잘한 일이라고요. 그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뭐래도 제 선택으로 사는 삶이니 후회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아이와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